저는 올해 54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립니다. 저희는 둘 다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나 자랐고 결혼한 지는 23년이 넘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내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저는 지역 소규모 철물점에서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맞벌이 부부로 늘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2020년 초였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시끄러웠지만 저희 집은 늘 그렇듯 평온했습니다. 물론 살림은 빠듯했지만요. 그 무렵 지인이 집을 샀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갭 투자라는 걸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서 본인 돈은 거의 안 들어갔는데 시세가 오르니 수천만 원씩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안산 단원구 고잔동 쪽 오래된 연립주택을 샀다고 했습니다. 매매가가 1억 2천인데 세입자가 8천만 원 전세로 들어있고 본인은 4천만 원만 넣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혹했습니다. 4천만 원이면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모은 전 재산이긴 했지만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 지원으로 많이 모으진 못했지만 그 순간 희망을 봤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뭘 안다고 괜히 손대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유튜브에서 부동산 갭 투자 강의도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20대 30대만 하는 게 아니라 40대 50대도 많이들 한다고, 특히 경기도 외곽 빌라는 지금이 막차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잔동에 있는 매물을 보던 중에 마침 딱 눈에 들어오는 연립주택 한 채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매매가는 1억 2천, 기존 세입자 전세금은 8천, 저희는 가진 돈 4천만 원을 그대로 넣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집 한 채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발을 들여본 적도 없는 집이지만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 더 해도 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 집을 산 뒤로 주변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요즘 안산 연립 곧 리모델링 들어간 때 집값 오를 일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순간 계속 홀리듯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흥은행동 쪽이었습니다. 그 집은 매매가가 1억 천, 세입자 전세금이 7,500만 원이었고 저희는 3,500만 원만 넣으면 된다는 말에 또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보금자리론 1억 원을 받았고 저도 추가로 1,500만 원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두 채째였습니다. 한동안은 뿌듯했습니다. 주변에서도 형님, 이제 진짜 자산가네요 하는 말도 들었고요. 저희 부부는 정작 월세 살면서 집은 두 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사실 남들에겐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했고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민망해질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 안산 선부동이었습니다. 전세금 8천에 매매가는 1억 3천. 저희는 이미 가진 대출 외에 신용대출 3천만 원을 더 받아야 했고 이자는 월 90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중순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세입자들은 잘 살고 있었고 집값도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맞벌이니까 이자만 잘 내면 큰 탈은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은 모른 채로, 저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보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땐 정말 다 그렇게들 사는 줄 알았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고 자산이라도 불려야 노후가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저희 인생을 얼마나 무너뜨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2년 초였습니다. 어느 날 고잔동 첫 번째 집의 세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이 끝나가는데 이번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할 줄 알았거든요. 주변 시세도 크게 오르지 않았고 그 동네는 아직 개발 소식도 없었기 때문에 세입자가 빠지면 바로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당장 부동산에 전화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요즘 이 동네는 전세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매매는 더 안 되고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이 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계약했으니까요. 그제야 아차 싶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전세금 8천만 원을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저희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처음 집을 살 때 전 재산을 넣었고 이후엔 생활비와 이자 갚느라 저축을 거의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해봤지만 이미 두 번째 집부터는 제 신용대출이 꽉 차 있었고 아내 명의 대출도 제한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그 집을 급매로 내놓는 것. 시세보다 싸게라도 팔아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는 없었고 집은 몇 달간 그대로 시장에 매물로 떠 있었습니다. 세입자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정말 최대한 빨리 돌려드리겠다고요. 그러던 중 시흥은행동 두 번째 집의 세입자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줬습니다. 연달아 터진 두 건에 저희는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처음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익은커녕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실감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1시간 일찍 나와 부동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세입자를 다시 구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에 2~3명씩 집을 보러 왔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1명이 올까 말까 했습니다. 다들 신축 아니면 안 본다더군요.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내도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퇴근하고 나면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한 갭 투자였지만 이제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나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그러더군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 말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처음엔 자산을 불리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검색창에 이런 단어를 쳐봤습니다. 전세금 못 돌려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줘 소송까지 간 사람들, 경매로 넘어간 집, 깡통전세라는 단어. 그제야 현실이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진짜 나한테도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저는 꽤 많은 밤을 뒤척여야 했습니다. 2022년 여름 결국 저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잔동 첫 번째 집을 급매로 처분하기로 한 겁니다. 집값은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집을 1억 2천에 샀고 세입자 전세금이 8천이었는데 매매를 1억에 내놨습니다. 2천만 원을 손해보는 셈이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매수인이 전세를 끼고 사겠다고 해서 실제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진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 매수인에게 2천만 원을 더 얹어줘야 했습니다. 중개수수료,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약 2,300만 원 정도가 들었죠. 그 돈은 결국 아내 이름으로 새로 만든 마이너스 통장에서 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쓰는 순간 저희는 처음으로 돈을 빌려 메우는 구조에 들어섰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갭 투자는 결국 빚 위에 빚을 얻는 일이었고 그걸 저희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고잔동 매각으로 겨우 첫 번째 위기는 넘겼지만 곧 두 번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시흥은행동 두 번째 집의 세입자도 빠지겠다고 했고 전세금 7,500만 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매수인이 없었습니다. 집값은 정체된 상태고 전세도 잘 안 나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요즘 여긴 입주 물량이 많아서 좀처럼 안 나가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전세 돌려막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집, 선부동에 있는 연립의 새 세입자를 받아 그 전세금으로 은행동 집의 전세를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선부동은 비교적 교통도 괜찮고 주변에 학원가도 있어서 전세 수요가 아직은 조금 있었습니다. 8천만 원 전세를 8,500만 원으로 올려서 새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이 전세 보증금으로 은행동 집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거죠.
물론 여기서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전세를 올린 만큼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중개 수수료와 인테리어 비용, 청소비, 잔손질까지 들어간 금액이 또 2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었습니다. 아내는 퇴근하고 들어오면 말없이 식탁에 앉고 저는 핸드폰으로 부동산 어플만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묵묵한 피로감 같은 게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희 상황을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학생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이 무너지는 순간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매달 이자가 불어났고 선부동세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면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누구도 이런 상황을 이해해 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빚이 나를 삼키고 있다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2022년 가을, 선부동 세 번째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이번 세입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재계약을 생각하나 싶어 마음이 놓이던 찰나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 나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또다시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이미 고잔동은 팔았고 은행동은 선부동 전세금으로 돌려막았던 상황. 선부동 집의 전세금 8,500만 원은 어디서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일을 조퇴하고 바로 은행 몇 군데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은 이미 하락해 있었고 추가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앉아있더니 묻더군요. 진짜 방법이 하나도 없을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둘이 앉아 지금까지의 투자 내역을 전부 다시 정리했습니다. 원금은 6천만 원, 현재까지 들어간 대출금은 2억 3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3건, 그 외의 수리비, 공실기간 손해까지 생각하면 이미 원금은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신용불량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냈습니다. 그 단어가 너무 무섭게 들렸습니다. 마치 내가 사회에서 퇴출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이 같이 한 일이야.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이 문제를 함께 마주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의 학원비 결제를 미뤘습니다. 카드 한도가 초과된 상황이었고 자동이체가 실패했다는 문자를 받고 멍하니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아들 학원비조차 막히는 순간을 경험하니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학원비조차 밀리다니 상황이 심각한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인터넷을 다시 뒤졌습니다. 임대인 파산, 전세금 반환 불능, 갭투자 실패 후기. 그런데 그중 어떤 글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들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 결국은 견디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 글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지지 말자.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위기는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2022년 연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느라 반짝였지만 저희 가족은 어두운 터널 속에 있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한 선부동 세입자는 이사를 준비했고 저는 그 돈을 돌려줄 방법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넉넉한 사람이 없었고 제가 처한 사정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기 어려울 거라 느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건
더더욱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미 연세도 많고 관절도 안 좋으셔서 병원비도 겨우겨우 마련하시는데 제가 몇 천만 원을 전세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에 어머니 한 분께 기대는 것도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그 무렵부터 주말마다 요양병원 추가 근무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서 있는 일이었는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저는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자존감까지 깎여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12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는 이미 초과했고 신용카드는 현금 서비스로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더는 카드값도 갚을 수 없게 되자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방법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선부동 집을 월세로 전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나가니 차라리 월세라도 돌려받아 일부를 이자 상환에 쓰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원하는 조건이 너무 낮았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주변 시세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지만 그 조건 아니면 들어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보증금 1,000만 원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데 보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아내가 3개월간 아껴 모은 월급 일부와 제가 맡은 철물점 일에서 받은 연말 성과금으로 간신히 맞췄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위기를 넘겼지만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잠에서 깨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공황장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해 12월 31일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내년엔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를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3년엔 살아남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3년이 저희에게 더 큰 고비가 될 거라는 걸요. 2023년이 밝았지만 저희 부부에겐 해가 바뀌었다는 실감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2022년의 짐이 고스란히 끌려온 느낌이었습니다. 새해 첫날에도 아내는 요양병원 근무를 나갔고 저는 철물점에서 당직을 서며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해 1월부터 본격적인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이미 이자만 겨우 내고 있었고 카드값도 일시불 일부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신용대출의 이자율이 급격히 오른 것이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뉴스는 계속 들렸고 은행에서는 조정된 금리를 통보해왔습니다. 기존에 4.5%였던 대출이 6.9%까지 뛰었습니다. 9월 이자가 40만 원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회사 대표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번 달 급여를 조금 당겨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하더군요. 대리님,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절이 다가오니 조금 급해서요라고 둘러댔습니다. 다행히 대표는 별말 없이 일부를 먼저 입금해줬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5kg 이상 빠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주 설사를 하며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온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만 좀 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 역시 이 상황에서 뭘 멈출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2월이 되자 선부동 월세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일러가 자주 꺼지고 곰팡이도 생겼어요. 이거 수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보일러 교체 견적은 90만 원. 곰팡이 방지 도배는 최소 40만 원.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핑계를 댔습니다. 지금은 기사님이 바쁘다고 하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기하며 버텼습니다. 다시 집값이 오르기만을 바랐습니다. 전세가가 다시 회복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매물 폭탄이라는 단어가 쏟아졌고 저희 같은 소형 연립주택은 거래 자체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 등록 예정 안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일이 드디어 눈앞에 닥친 겁니다. 연체가 3개월을 넘기면 신용불량으로 등록된다는 말,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알아보기로 한 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했고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한 끝에 저희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겪고 계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아남기 위해 일단 숨기로 했습니다. 채무 조정이 마무리되면 그때 다시 숨을 내쉬기로요. 2023년 봄이 왔습니다. 거리엔 개나리가 피었고 날씨도 많이 풀렸지만 저희 부부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한복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신청했던 개인 워크아웃은 지난 4개월간의 상담과 서류 심사를 거쳐 이제 막 승인되었습니다. 처음엔 5년을 생각했지만 총 채무가 2억 3천만 원에 달하다 보니 심사 결과 8년 분할 상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연체이자와 일부 수수료는 감면되었고 최종적으로 상환 원금은 약 1억 9천만 원. 이제 매달 약 198만 원씩 8년간 성실히 갚아야 했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8년이 빚의 굴레에서 시작된다는 선언 같았거든요. 아들은 어느덧 고3이 되었습니다. 입시 준비에 한창이었고 주말마다 학원에 가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도 눈치는 빠른 아이였기에 집안 분위기를 조금씩 감지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아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엄마도 그렇고 좀 힘들어 보여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을 뿐이야. 네 공부나 열심히 해. 그 말에 아들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무얼 물려주고 있는 걸까? 부채와 침묵, 그리고 불안뿐인가? 그런 자책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그 무렵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행동 집에 남아있는 관리비 연체분 45만 원이 있었고 관리사무소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사정했습니다. 상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개월 연체입니다. 저희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다시 돈을 맞춰봤습니다. 공과금, 이자, 생활비, 학원비 어디 하나 줄일 수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맡고 있던 철물점 아르바이트 외에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4시 반에 일어나 새벽 6시까지 배송을 하고 출근하는 생활. 체력이 바닥나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희의 삶은 이미 마이너스에서 버티기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 위에서 걷기에 가까웠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의 친구 집에 초대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니? 아들은 말했습니다. 그 집 되게 좋아. 아빠는 대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대출을 후회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아빠라는 걸. 저는 그날 밤 일기장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참 많이 무너진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에게만은 끝까지 이 상황을 숨기자고. 비겁한 다짐일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뿐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폭염특보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저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고 배송을 마친 후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아들의 늦은 공부를 지켜보며 조용히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아내 역시 요양병원 근무 후엔 힘겹게 돌아와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누구 하나 힘들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고 있다는 걸 알기에, 더 이상 아무도 쓰러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해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더위뿐 아니라 마음속 짐이 더 무겁게 다가와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들은 꾸준히 성적을 유지했고 목표 대학에 도전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짜고 움직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워크아웃으로 인해 월 198만 원을 꼬박꼬박 납부해야 했고 생활비와 공과금, 학원비를 감당하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주말에도 각각 근무를 나갔고 때때로 지친 얼굴로 서로 마주 앉아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고요 속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9월의 어느 날 아들이 수시 원서를 제출하고 돌아오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나 국립대 쓸게. 등록금 덜 들잖아. 엄마한테 말 안 해도 돼. 그 말에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대견하기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기에 부모로서의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네가 어디를 가든 우리는 응원해.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 이렇게라도 버티는 거면 우리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는 다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다. 비록 집값은 회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은 많았지만 저희는 여전히 함께였고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버틸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질기고 사람은 예상보다 강하다는 걸 그 여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몇 년처럼 조용하고 고단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저희는 계속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2025년 여름, 저는 여전히 그때의 빚을 갚고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째 매달 198만 원을 꼬박꼬박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그 금액에 별다른 감정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여전히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회사 일과 새벽 배송을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희를 지탱해주는 건 조금씩 성장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들은 국립대에 진학했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기 용돈을 스스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국가장학금과 아들의 노력으로 해결되었고 저희는 겨우겨우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퇴근길에 지나가는 아파트들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깁니다. 그때 무리해서 집을 사지만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은 훨씬 더 신중한 사람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이제는 어떤 투자든 어떤 계약이든 쉽게 덤비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시 한 번 더 따져보고 최악의 상황까지 시뮬레이션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선 이 빚이 제게 준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갭 투자 얘기를 꺼내거나 반전세로 수익 낼 수 있다는 말을 하면 저는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은 집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남는 게 중요할 때예요. 아직도 매달 빚을 갚아야 하고 전세로 살고 있지만 저희는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게 바로 현실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기대감에 모든 걸 거는 순간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저희처럼 50대가 되어 8년 워크아웃을 견뎌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스스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삶은 한 번뿐이니까요. 다시 시작하기엔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